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닥 아나운서 백선혜입니다. 365일 다이어트 중이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자기 관리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요즘 체중 관리에도 열을 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체중계의 숫자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내 몸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법을 찾아야 할 텐데요. 강북 삼성병원 박용우 교수와 함께 비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북 삼성병원 건강의학본부에서 재직 중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우입니다. 제가 올해로 비만 치료 35년째입니다. 네, 그래서 비만 다이어트와 관련된 어떠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만 35년이시면 정말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만큼 오늘은 그 비만 중에서도 마른 비만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떠신가요? 네. 마른 비만이라는 말이 언뜻 들어보면 어폐가 있지 않나요? 비만은 뚱뚱해야 비만인데. 맞아요. 뭔가 체형이 약간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마른데 어떻게 비만이지? 그래서 이 정의부터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까지는 비만 그러면 체중의 눈금이 많이 나가고 살찐 것을 비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비만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과거에는 키하고 체중을 가지고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질량 지수라고 그래서 자기 체중을 미터로 환산한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우리나라에서는 25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혈압이 120에 80이 정상이고 140에 90 이상이면 고혈압이다. 여기에는 아무도 이유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지만 운동을 많이 하는 바디빌더들은 온몸이 근육질인데 체중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이상 비만인데 비만은 아닌 거죠. 체중이 많이 나가는 건강한 사람인 거죠. 그와는 또 반대로 체질량 지수가 25 미만인데 검사를 해보면 지방간도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고 전당뇨고 이런 대사 이상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중계의 눈금은 정상 범위 안에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비만한 사람과 비슷한 대사 이상을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마른 비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른 비만의 정의를 해주셨는데, 자, 그런 만큼 겉보기엔 사실 날씬해 보이지만 비만한 사람들을 마른 비만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전 세계를 살펴봤을 때 20대 여성 인구 중에서 마른 비만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우리나라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걸까요? 그 객관적인 통계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추측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마른 비만의 진단 기준이 애매하거든요. 단순히 체중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인바디라고 통칭하는 신체 조성 검사를 해보면은 체중은 정상 범위 안에 있는데 상대적으로 근육이 없고 지방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른 비만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검사를 해보지 않고서는 통계를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특히 소아 청소년기 아이들부터 체중에 신경을 쓰고 외모에 신경을 쓰고 뚱뚱해지지 않으려고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청소년기, 성장기에 지나치게 다이어트에 몰입하게 되면 성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근육량이 줄어요.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 저근육형 체형으로 가기 쉽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마른 비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육이 적은 체형을 이제 마른 비만의 정의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는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이 비만이다라고 얘기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체지방이 많아도 문제지만 근육이 너무 없어도 사망 위험이 증가하고 각종 대사 질환의 원인이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거미형 체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마른 비만에 많습니다. 그럼 마른 비만이 왜 생기는지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주로 여성분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앞서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외모에 대한 강박 때문이 아닐까도 싶은데 주요 원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첫 번째가 지나친 다이어트 결과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많이 뚱뚱해서 살을 뺀다기보다는 그냥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적게 먹거나 굶게 되면 사실은 근육이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근육을 붙이려면 잘 챙겨 먹으면서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챙겨 먹는 게 부실하면 근육은 안 붙어요. 그런데 운동도 안 하면서 다이어트 한다고 부실하게 챙겨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만 빠지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근육이 빠지고 다시 이제 다이어트 하다가 과식 폭식으로 이어지게 되면 근육은 빠진 상태에서 지방 만들거든요. 그래서 근육과 지방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네. 마른 비만이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 해외 토픽 같은 신문을 보면은 뭐 300kg, 400kg의 거구들을 네. 간간히 보게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들잖아요. 아무리 많이 먹어서 살이 쪄도 한 뭐 100kg은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200kg, 300kg까지 쉽게 가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에 피와 지방도 이 캐파가 한계가 있어요. 한없이 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극히 드물게 유전적인 네. 그 요인이 있는 몇몇 드문 예를 제외하고는 사람마다 자기 피와 지방의 캐파가 달라요. 그런데 이 캐파가 유전적으로도 정해지지만 소아 청소년기에 그때 살이 좀 통통하게 찐 사람들은 네. 그 캐파가 좀 커져요. 그러니까 지방세포의 크기만 커지는 게 아니라 숫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살이 잘 안 찌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부러웠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체질적인 것도 있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날씬했기 때문에 나는 먹어도 살이 잘 안 쪄. 물론 뭐 활동량이 많은 것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런 친구들이 어른이 됐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회식도 많아, 술자리도 많아.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에너지의 밸런스가 플러스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분의 에너지가 피와 지방으로 비축이 돼야 되는데 이 피와 지방의 캐파가 네. 좀 통통한 사람들보다 부족하다 보니 그 여분의 에너지를 지방 조직에 비축시키지 못하고 네. 그 여분의 지방이 혈액을 타고 돌다가 내장 지방에 끼거나 또는 간에 끼거나 췌장에 끼거나 이게 더 큰 문제 근육에, 아닌가요? 이게 더 큰 문제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물론 근육 사이사이에도 지방이 끼게 되고 그러니까 체중은 많이 나가지 않는데 지방간도 있고 네. 배가 볼록 나온 그 내장 지방형이고 그리고 검사를 해보면 뭐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고 그다음에 혈압이 좀 높기도 하고 그래서 마른 지방간이라는 진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사망 위험도 증가하지만 심혈관 질환으로 갈 위험이 통통한 비만보다 훨씬 더 수치가 높아요.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네요. 이제 피와 지방의 캐파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마른 비만의 경우 더욱더 위험성이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앞서서 이제 짚어주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른 비만이 사실 눈에 잘 드러나는 비만보다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유발되는 질환에는 또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비만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제 합병증 대표적인 것이 당뇨하고 심뇌혈관 질환이거든요. 똑같이 와요. 네, 그래서 마른 비만도 결국은 당뇨병으로 이어지게 된다든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합병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마른 비만인 만큼 유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교수님께서 내 몸 혁명이라는 책을 출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요. 숫자보다는 몸을 바꿔라라는 표지 제목이 있더라고요. 네. 체중계 눈금에 집중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그 숫자라는 게 이제 작은 의미로는 체중계 눈금인데 네. 앞서 이제 여성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50kg 또는 52kg을 집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완경기에 이르신 분들이 이제 배가 나오고 살이 찌기 시작하니까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체중을 빼고 싶은데 제가 20대 초반에는 52kg이었거든요. 지금 살이 많이 쪄서 70kg 가까이 되는데 저 예전의 체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못 갑니다라고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면 안 됩니다. 20대 초반에 52kg은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좀 많았겠죠. 그런데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잘 챙겨 먹으면서 그 근육을 유지해 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돼서 70kg 가까이 왔다면 실제로 늘어난 체중은 거의 지방이고 근육은 오히려 줄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살을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근육이 더 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체중에 집착하면 안 되고 이미 내가 이렇게 체중이 늘다 보니까 검사를 해보면 혈압도 올라가 있고 혈당도 좀 정상 수치보다 올라가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고 지방간 얘기도 듣고 요산 수치도 높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수치들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체중, 그 체중이 나의 건강 체중인 거지 예전에 52kg은 잊으셔야 돼요. 실제로 52kg이지만 근육이 없기 때문에 체지방률은 뭐 한 36%, 40% 가까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체중계 눈금을 더 줄이는 게 아니라 더 잘 먹고 운동을 해서 근육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체중도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근육량을 늘리고 운동을 꾸준하게 해서 몸을 바꿔야 이러한 대사 이상이 정상으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의 목표를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네. 건강한 몸 만들기를 최종 목표로 하자. 이게 이제 이 책의 요지예요. 치료의 목표를 건강한 몸 만들기로 잡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비만의 치료법이 좀 궁금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약물이나 또 주사요법을 사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현재 비만 치료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제가 이번에 신간에서 첫 번째 내놓은 소제목이 지금 현재 비만 치료는 잘못됐습니다. 지금 비만 치료가 제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면 네. 뚱뚱한 사람들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점점 더 뚱뚱해질까요? 많이 먹어서 그럴까요? 쉴 틈 없이 먹어서 그럴까요? 제 짤을 보셨나 보다. 제가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좀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건강 프로에 제가 네.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할 때 많이 먹어서 찌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먹어서 찌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짤이 이제 좀 인기를 끌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많이 먹고 운동 안 해서 살쪘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 잘못된 접근을 하다 보니 잘못된 치료 방법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많이 먹어서 살이 찐 게 아니에요. 내가 쉬지 않고 먹는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네. 우리 이 피하 지방 조직은요 스폰지라고 이제 비유를 해볼게요. 네. 이 스폰지가 물을 머금으려면 물 먹은 스폰지를 한번 짜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짜야 그 다음에 또 물을 머금을까요? 네. 그다음 물을 머금었다면 그 다음에 또 짜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 피하 지방 조직을 짠다는 의미는 뭐죠? 여기에 비축해 있는 지방을 끄집어내서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떨 때 짜여질까요? 공복일 때. 그렇죠. 굶거나 네. 운동할 때잖아요. 보통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에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네. 혈당이 올라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 몸은 지방을 비축하는 모드로 가요. 그러니까 당을 주도적으로 쓰니까. 네. 그러다가 당이 떨어지게 되면 비축해둔 지방을 끄집어 쓰겠죠. 네. 그때가 한번 쥐어짜는 거고 그러다가 점심 먹으면 또 당을 쓰고. 그러니까 아침, 점심 사이, 점심, 저녁 사이가 이제 쥐어짜는 시간이고 네. 그 다음에 저녁을 먹고 나서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지켜야 자고 있는 동안에 또 이 피하 지방을 쥐어짜거든요. 네. 근데 우리 현대인들의 패턴 한번 보자 말이죠. 아침에 뭐 밥, 빵, 과일, 프레이크, 탄수화물을 먹고 혈당을 높였어요. 네. 걸어서 출근했나요? 자, 대중교통 혹은 자차 네, 이용하시겠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네. 이동했죠. 에스컬레이터 또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네.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앉았죠. 네. 안 움직였잖아요. 그럼 안 움직이면 올라가는 혈당이 떨어지겠냐고요. 그리고 미처 서너 시간도 되기도 전에 점심시간 뭘 먹죠? 밥을 먹거나 빵을 먹거나 면을 먹어서 다시 혈당을 높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가서 걷고 움직여서 얘를 떨어뜨렸나요? 심지어는 식사 끝나고 또 달달한 커피 한 잔까지 마시면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올라가서 앉아있단 말이에요. 네. 떨어질까요? 그러니까 쥐어짤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심지어 오후 한 4시쯤 되면 뭔가 출출하고 입이 심심하니까 당 떨어지는 네,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편의점 가가지고 뭘 사서 집어 먹어. 네. 그 다음에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저녁을 먹잖아요. 나가서 걸었나요? 아니요. 심지어는 집에 계속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뭐 하다가 네.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고 밤늦게 들어오면 냉장고에 쟁여놨던 과일을 꺼내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과일을 먹고 혈당을 또 올린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어요. 그러면 이 피하 지방을 언제 쥐어짜죠?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제일 좋은 거는 혈당과 인슐린을 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네. 잠자리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4시간 전에 식사를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 뭘 먹고 혈당을 높인 상태에서 잤단 말이에요. 네. 아침에 잠자리에서 깨 있을 때에도 우리 몸속 인슐린은 계속 일을 했어야 돼요. 네. 아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아침을 챙겨 먹어야 건강해진대 하고서는 아침을 또 먹었어요. 12시간 공복을 못 지킨 거란 말이에요. 7시간을 안 주네요. 그럼 언제 쥐어짜죠? 얘를 쥐어짤 수 있는 시간을 안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쥐어짤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게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간헐적 단식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한 번도 이슈가 된 바도 있었잖아요. 제가 아는 간헐적 단식 뭐 16대 8 이런 게 있는데 저의 이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교수님께 좀 혼이 날 것 같은데 디저트 너무 좋아하고요. 빵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8시간 열심히 먹고요. 16시간 공부를 했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시간만 지키는 게 간헐적 단식의 방법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확한 지적인데요. 네.
실제로 제가 이제 간헐적 단식에 대한 책도 내고 뭐 관련된 논문들도 많이 보고 했는데 네. 간헐적 단식의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단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식하지 않는 시간에 잘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서 그 비만 치료의 중요한 목표가 네. 건강한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체중이 네. 아니고. 그러니까 건강한 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급적이면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음식들을 잘 챙겨 먹어야 되겠죠. 네. 잘 챙겨 먹다가 내 몸에서 휴식이 필요할 때 간간히 휴식을 취해 주는 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16대 8을 하겠다라면 네. 그러니까 16시간을 굶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8시간 동안에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를테면 아까도 이제 근육 얘기를 꺼냈는데 네. 자, 내가 8시간 먹으면서 근육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근육과 관련된 뭐 단백질을 그렇죠. 많이 먹어야 되는 단백질을 내가 근육을 더 늘려야 되니까 평소보다 늘려서 잘 먹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여성의 경우에 내가 단백질을 한 80g 정도를 먹어야 된다고 가정하죠. 네. 그러면 삶은 계란 한 개가 노른자까지 다 포함해서 한 8g 정도 돼요, 단백질이. 네. 그럼 그걸 10개를 먹어야 되잖아요. 나 그냥 나눠 먹는 거 귀찮으니까 한 끼에 삶은 달걀 10개 먹을래 하고 먹었다고 치잔 말이죠. 먹기도 네. 힘들겠지만 네. 그렇게 먹은 단백질이 다 내 몸에 소화 흡수가 돼서 근육으로 갈까요? 안 갈 것 같은데. 네, 안 가죠. 네. 왜냐하면 한 번에 많이 먹어봐야 내 몸에서 소화 흡수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나눠 먹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40g씩 둘로 나누는 게 나을까요? 20g씩 넷으로 나누는 게 나을까요? 20g씩 넷으로 나누는 게 나을 것 네. 같은데요. 그러면 8시간 동안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4번에 걸쳐서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성의를 보여서 먹어 주어야 근육도 늘고 몸도 건강해지는 건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아침 한 끼 굶으니까 16대 8이던데 그 16시간 굶는 건 좋은데 8시간 동안 잘 먹었냔 말이에요. 잘 못 먹었겠죠? 네. 그럼 근육이 더 빠지고 건강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6대 8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먹어야 되는 시간에 잘 먹느냐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16대 8보다는 이제 5대 2. 5대 2. 그러니까 5일 잘 챙겨 먹고 이틀을 이제 한 끼만 먹는 방법인데 저는 건강한 사람들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네. 24시간 단식을 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24시간이라는 게 전날 저녁을 6시에 끝냈으면 오늘 저녁 6시까지 24시간 동안 물만 먹는 거죠.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아마 힘들게 느껴질 텐데 해보면 네. 몸이 굉장히 가벼워요. 물론 매일매일의 12시간 공복은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거지만 네. 이렇게 간간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4시간 단식을 하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대신에 중요한 거 있죠. 네. 잘 먹어라. 네, 단식하지 않는 시간에 건강한 음식을 잘 챙겨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비만을 많이 먹고 운동 안 해서 살이 쪘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자꾸 적게 먹는 저칼로리 식사와 운동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결국은 요요 현상이 나타나고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쉴 틈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12시간에서 16시간까지의 공복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운동 하나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현대인들의 비만의 원인 중에 의자 중독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헬스클럽 가서 1시간 운동해도 나머지 시간을 계속 앉아 있잖아요. 운동의 효과가 상쇄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0분이나 1시간에 한 번씩은 일부러라도 일어나서 움직여줘야 돼요. 네. 제 진료실에는 의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자만 보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앉으려는 습관에서 벗어나서 지금도 앉아서 보고 계신다면 잠깐 서서 네. 가볍게 조금 걷다가 다시 앉아주시면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움직이는 습관 기르면서 건강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비만 환자의 치료법과 마른 비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북 삼성병원 박용우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